SF 릴레이. 안녕하십니까. 금일 영광스럽게도 SF 릴레이 시즌2의 시작을 맡게 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강암외과 이모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라테랄 어프로치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문헌 고찰이랑 임상적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즌1 릴레이를 시행하신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에 비해서 아직은 경험이 많이 부족한데 본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몇 가지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이언스 리프팅 상악동 거상술은 1976년 타툼이라는 치과의사에 처음 보고된 이래로 어트로픽 막실라의 수복을 위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수식이라는 것이 많은 문헌 및 임상 경과에 의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2019년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사이언스 리프팅과 관련하여 5년 이상의 관찰이 시행된 11개의 아티클의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애뉴얼 임플란트 로스 레이트가 약 0.43%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비율이지요. 사이언스 리프팅 과정 속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려 볼 건데 일단 서두에서 저의 선호도를 언급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라테랄과 크레스탈 어프로치 중에서는 라테랄 어프로치를 선호하고요. 그래프트와 그래프트 리스 중에는 그래프트를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원스테이지와 투스테이지 중에서는 임플란트 인스톨레이션을 동시에 시행하는 원스테이지를 선호하고요. 절개의 경우에는 인터덴탈 파필라를 방해하지 않는 트라페조이달 플랩 형성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본인도 형성하는 방법은 그라인드 아웃보다는 월오프를 선호하고요. 그 외에 재료의 경우에는 바이오스 펜타입, 바이오 가이드, 마운트가 달린 픽스처를 사용합니다. 임상적으로는 라테랄 어프로치와 크레스탈 어프로치 두 가지 방법 모두 안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여러 술자들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41명의 환자에 대해 RCT를 시행해서 2년간 관찰한 결과 두 그룹에서 임플란트 서바이벌, BIC, 마지날 본 레벨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사이너스 내부 골량이랑 에이피칼 본 하이트의 경우에는 라테랄 어프로치에서 더 많다고 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라테랄 어프로치 시에 이식제를 많이 사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에서는 두 가지 방법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두드러진 차이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라테랄 어프로치는 수술적인 시야가 좋고 혹시 이제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안 돼서 픽스처가 상악동 내부로 디스로케이션 될 때 우수한 시야로 인해서 대처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박리량이 많기 때문에 스웰링이 좀 더 있을 수 있고 이제 시술 시에 좀 더 많은 리트랙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 불편감이 좀 더 있을 수 있고요. 크리스탈 어프로치의 경우는 그 반대인데 제한된 시야 속에서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을 발견을 못할 수도 있고 드물지만 픽스처 로케이션이 발생했을 때 결국엔 라테랄을 열어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환자 안전과 환자 불편감 두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저는 이제 둘 중에는 환자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라테랄 어프로치를 개인적으로는 좀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잘하면은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 건데 크리스탈 어프로치를 하다가 픽스처가 상악동으로 디스로케이션 되면은 차후 재식립을 위해서라도 픽스처 제거는 라테랄 어프로치로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크리스탈 부위를 넓혀서 제거를 하게 되면 오로안트랄 피스툴라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다음번에 이제 임플란트 식립 시에 넓어진 디펙트로 인해서 이니셜 스테빌리티는 더욱 얻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제 잘못된 매니지먼트로 인해서 넓어진 크리스탈 이제 홀과 내부에 존재하는 그래뉼레이션 티슈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트를 하지 않아도 엘리베이션을 시행한 스페이스에서 본 어포지션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사이언스 리프팅 후 그래프팅을 한 것과 안 한 것을 비교한 7개의 아티클의 메타 분석을 실시했을 때 그래프트를 안 했을 때 본 하이트랑 본 덴시티가 유의하게 낮은 것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래프트가 사이언스 멤브레인의 허니에이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제 좀 더 유리한 임상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시술 시에는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이 크게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그래프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는 것과 나중에 심는 것도 임상적인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 문헌에서도 60명을 대상으로 한 RCT 연구인데 두 그룹 간 임플란트 서바이벌과 마지날 본루스의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임플란트의 이니셜 스테빌리티만 괜찮다면 전체적인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원스테이지로 상악동 거상술이랑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두 가지 절개법 디자인이 술자마다 이제 제각각이라서 이렇게 분류하는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편의상 이제 트라페조이달 플랩과 트라이앵귤라 플랩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빨간 점선이 트라이앵귤라, 노란 실선이 트라페조이달입니다. 트라페조이달 플랩의 가장 큰 장점은 인접치에 인터덴탈 파필라를 보존함으로써 인접치의 마지날 본로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제 오로안트랄 피스툴라가 생겼을 때 릴리징을 통한 클로징이 좀 더 용이하고요. 크레비큘라 인시전을 동반한 트라이앵귤라 플랩에서도 릴리징이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했을 때
파필라 부분이 접합이 잘 안 된다는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트라페조이달 플레브 형성에서 버티컬 인시전이 많이 있을 때 단점은 수처가 좀 어렵다는 거고요. 스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스카는 이제 버티컬 인시전의 위치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트라이앵귤라 플레브 형성할 때는 인접치에 미지알 쪽 파필라를 포함을 시켜서 인시전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버티컬 인시전이 좀 더 앞쪽에 있기 때문에 스카 부분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저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 같은 인시전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실제 시술 장면을 동영상을 편집을 해왔습니다. 보시면 25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사이언스 리프팅을 동시에 시행을 하는 거고요. 라테랄 어프로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시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트라페조이달하게 양쪽에 버티컬 인시전을 주고 베이스가 넓어져 있는 상태로 박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인터덴탈 파필라를 보존해서 인접체의 마지날 보너스를 예방하고 수술 부위만 최소한만 박리해서 추후 발생 가능한 부종 가능성도 줄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인시전을 줄 때는 후방 버티컬 인시전은 전방보다 조금 짧게 주는데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수처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전방이 조금 더 길면 시야 확보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윈도우 디자인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만 식립 범위나 형태에 따라 그 크기랑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대원칙이 있는데 일단은 사이너스 플로어부터 최소 2mm 이상 윈도우에 이제 인페리어 보더가 떨어져서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인페리어 보더를 더 아래쪽에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윈도우를 형성을 할 때 파도 이제 뼈가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너무 아래쪽에 인페리어 보더를 형성을 하면은 픽스처 홀이랑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해당하는 부위의 본 브릿지가 깨지고 그렇게 되면 그래프트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방 경계는 픽스처 길이랑 유사하도록 설정해서 과하게 엘리베이션이 되지 않는 일종의 랜드마크를 하게 하고요. 후방 경계는 자이고마티코 박실라리 버트레스가 두껍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윈도우를 형성하기가 힘드니까 가급적이면 그 전방으로 본이 얇은 부위에 윈도우를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윈도우와 픽스처 홀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여기 그림처럼 여기 위치한 본 브릿지가 탈락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픽스처에 벚꽃 크리스탈 부위의 이식제 유지가 안 되게 되고 스레드 노출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연필로 본 윈도우의 경계를 표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2번 또는 4번 라운드버로 윈도우를 형성합니다. 드릴이나 키트나 이런 것들은 술자마다 선호도가 다르긴 한데 라운드버로 형성을 하는 게 윈도우도 확인할 수 있고 해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익숙해져서 이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파다 보면 파낸 부위에 이제 검은 음영이 관찰이 되는데 곧 멤브레인을 만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갈아내고요. 그래서 그 경계 전체적으로 검은 음영을 만든 다음에 윈도우를 기구로 이렇게 뜯어냅니다. 이제 영상 쪽 환자는 이제 멤브레인이 너무 얇아가지고 결국에는 퍼포레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술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해부학적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베셀입니다. 윈도우 형성 중에 만나게 되는 알베올라 안트랄 아테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의 주행 경로가 있다고 하는데요. 버컬 월 내에 위치하는 경우, 버컬 월 내측에 위치하는 경우, 그리고 버컬 월과 떨어져서 슈나이더리안 멤브레인 상방에 위치하는 경우입니다. 앞에 두 가지 경우는 CT상에서 그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문헌에서는 제1대구치 레벨에서는 크리스탈로부터 평균 11.25m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시술 과정에서 이제 이 혈관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이제 피가 많이 나니까 수술 시야 제한, 그 다음에 수루 부종 및 혈종, 그로 인한 이식의 실패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수술 중에 잘 지혈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 PPT에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일렉트로 코터리로 아예 포커스를 명확하게 지혈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요인이 사이너스 플로어 앵글인데요. CBCT 지금 단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테이퍼 쉐이프드 플로어랑 아니면 메디알 또는 라테랄 월 부위에 어큐트 앵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멤브레인 엘리베이션이 어려워집니다. 문헌상에서도 어큐트한 앵글이 존재할수록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레이트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CBCT에서 수술 전에 해부학적인 형태로 확인하고 엘리베이션 시 기구와 골의 접촉을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조심해서 하는 거 말고는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외에 septum의 존재도 수술을 어렵게 만드는 해부학적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윈도우 형성 시에 만일 septum이 있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septum을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방으로 타원형의 윈도우를 통법대로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성된 윈도우를 제거를 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가운데 이제 septum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양쪽 챔버 내 멤브레인을 최대한 각각 거상한 다음에 septum 하방의 본을 갈아냅니다. septum 상방은 대개는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갈아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septum을 부러뜨려서 빼내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립처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이레귤러한 부위를 다듬고 양쪽 멤브레인을 합쳐서 거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통법 방법대로 이제 남아있는 과정을 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퍼포레이션은 사실 거의 항상 발생을 하는데 퍼포레이션이 안 커지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고 뒤에서 서서 말씀드릴 거지만 콜라겐 멤브레인을 끼워 넣어서 클로징을 유도합니다. 이제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의 경우에는 문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리스크 팩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얇거나 너무 두꺼운 슈나이더리안 멤브레인, 아니면 좁고 뾰족한 V쉐입의 사이너스 컨투어, 세프툼의 존재, 잔존에 있는 리치가 낮을 때, 기존의 상악동 수술 기왕력이 있는 경우, 아니면 흡연자일 때는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비율이 높은 걸로 이제 여러 분야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6년에 발표된 이제 CBCT를 이용해서 멤브레인 thickness와 퍼포레이션의 관계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그래프에 이제 검은 선과 같은 이제 회귀곡선을 제시했는데 문헌에서 제시하는 평균 사이너스 멤브레인 두께인 1에서 1.5mm보다 너무 얇아도 아니면 또는 너무 두꺼워도 퍼포레이션 레이트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뭐 얇을 때 찢어지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두꺼울 때 찢어지기 쉬운 이유는 뭐 이제 문헌에서는 패솔로직 스테이트로 인해서 점막 비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니지먼트의 경우에도 2019년 발표된 한 문헌에서는 사이즈에 따른 이제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퍼포레이션 사이즈가 5mm 이하면 이제 자동으로 막히거나 수처를 시행하고 5에서 10mm 사이면 콜라겐 멤브레인이나 아니면 헤모스태틱 에이전트, 피브린 글루, PRF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막거나 아니면 또 수처를 하거나요. 아니면 10mm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이제 후속 치료를 미루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는 구멍 크기를 뭐 수술 중에 잴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무자르듯이 이제 나눠서 매니지먼트를 하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제 그래프트를 할 수가 있고 사용이 편하기 때문이고요. 언급한 헤모스타틱 에이전트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피브린 글루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래프트를 어렵게 만들고 또 이제 녹이는데 시간이 걸리고 멤브레인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비싸고요. PRF를 하려면은 체열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 그 다음에 원심 분리기 소요 시간 같은 등의 단점이 있고요. 수처는 사실 뭐 이제 해보면 하기도 어려웠고요. 잘못하면 멤브레인이 더 찢어지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수처는 그렇게 선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퍼포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멍이 더 넓어지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엘리베이션 할 때는 먼저 이제 디스크 헤드 모양의 기구로 윈도우 하방 부위에서 멤브레인을 일단 분리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이레귤러한 윈도우 모양을 다듬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멤브레인이 버에 이제 안 말리고 이제 그라인딩을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기구 각도를 점차 변형해 갑니다. 이제 저 안쪽에 있는 사이너스 메디알 사이드까지 이분하게 엘리베이션을 할 수 있도록 서서히 엘리베이션을 시행합니다. 기구는 본에 항상 촉지되는 느낌이 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멤브레인 엘리베이션 되면 자동으로 이제 퍼포레이션 됐던 사이트도 좁아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픽스처 식립을 위한 드릴링을 실시합니다. 키트 내에서는 이제 가장 짧은 드릴을 사용을 하는데요. 7mm 정도 드릴을 사용을 해서 드릴링을 하고요. 식립하려는 픽스처보다 한 단계 작은 직경까지만 프리퍼레이션을 시행해서 이니셜 스테빌리티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중간중간에 리트렉션을 이제 풀어줘서 환자의 불편감도 이제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트를 할 재료를 수화를 하는데요. 가이스트리사의 이제 바이오스 펜은 시린지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화도 간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트를 인트라올러 캐링할 때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트를 할 준비가 되면 일단 이제 퍼포레이션 된 사이트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가이드 13 곱하기 25mm 사이즈 제품을 반으로 잘라서요. 퍼포레이션 사이트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빈 캐비티에 이제 바이오스를 채워 넣습니다. 채워 넣고요. 그래서 픽스처 식립 전에 사이너스 캐비티 안쪽에 그래프팅을 시행을 하고요. 만약에 그래프트 삽입 전에 픽스처를 먼저 위치시키면 픽스처 내측 부위에는 그래프트를 넣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픽스처 인스톨레이션을 시행합니다. 저는 이제 또 마운트가 있는 픽스처를 선호를 하는 편인데요. 이 마운트를 제거를 할 때 핸드 토크를 이제 느끼면서 식립된 픽스처의 토크를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혹시 이제 픽스처가 스테빌리티를 못 얻어서 캐비티 안쪽으로 함입되는 경우에는 이제 마운트가 있으면 픽스처 사이즈가 크니까요. 잡고 제거하면 제거가 좀 쉽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운트가 있는 타입을 이제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아있는 빈 사이너스 캐비티에 그래프트를 마저 실시합니다. 남아있는 절반의 바이오가이드로 그 이후에는 이제 윈도우 외측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는 봉합을 실시합니다. 버티컬 인시전 부위 수처를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방 쪽은 이제 투 스티치를 꼬매고 후방은 이제 원 스티치만 다소 느슨하게 이제 시행을 하는데요. 인시전을 줄 때 후방 부위를 조금 더 짧게 시행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후방을 약간 좀 느슨하게 수처를 해놓으면 헤마토마 같은 이제 혈종을
추가적인 드레이니지를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영상과 함께 수술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면은 뭐 임상 결과가 이제 괜찮은 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포스트오프 인펙션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악동이라는 해부학적 특성상 뭐 그래프트 페일리어, 인펙션 또는 사이너사이티스 형태로 증상이 이제 발현될 텐데요. 원인은 기존의 크로닉 사이너스 컨디션에서 기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을 통한 컨테미네이션으로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수루 2주 이내에 이제 증상이 발현이 되고요. 수루 불편감이 사라지다가 갑자기 불편감이 커지면 뭔가 인펙션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문헌에서 보고하는 위험 요인으로는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낮은 레지듀얼 본 하이트, 그 다음에 스모킹 헤빗, 그 다음에 발치와와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발치와와 동시에 리프팅을 하게 되면 발치아 쪽으로도 운드가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펙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2019년 발표된 리뷰 저널에서는 그래프트 페일리어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트리트먼트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션을 시행 후 3주 정도 경과를 관찰을 했을 때 이제 증상이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CBCT를 다시 촬영을 하고요. 영상상에서 그래프트의 위치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래프트가 슈나이더리안 멤브레인 상방 사이너스 캐비티 안에 혼재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포린바디인 그래프트를 제거를 하고요. 만약에 그래프트가 멤브레인 하방에만 오롯이 위치를 하게 되면 항생제를 더 사용하면서 경과를 관찰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증상이 만약에 호전되지 않으면 부분적인 그래프트 제거나 임플란트 제거를 고려하여 시행을 하면서 하고요. 또 그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그래프트 전체의 제거를 시행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잘하고 항생제를 한번 믿어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면 살비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시술 각 단계에 적절한 선택을 하고 수술하면서 해박적인 고려사항을 이제 생각하고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또는 그래프트 페일리어를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오늘 준비한 내용의 핵심 이제 사항들이고요. 앞으로 리어지 릴레이를 통해서 여러 사이언스 리프팅의 포인트를 익히시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